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몸은 기억한다 책을 나누는 두 번째 2강입니다. 2강에서는 트라우마의 재발견, 외상 후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강 시작은 톰이라는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콜크 박사가 이 톰이라는 변호사를 만난 것은 1978년도에 굉장히 큰 덩치에 얼굴은 헝클어지고 꼬질꼬질한 정장 차림의 남자, 흥분되고 만취 상태다. 이 톰이라는 변호사는 1965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69년도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소대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제대한 이후로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는, 결혼했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근데 이 톰이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휴일에 그때는 굉장히 미국이 이렇게 막 잔치도 하고 만찬도 하고 막 파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혼자서 법률사무소에 숨어서 술을 마시고 옛날 사진을 보면서 보냈다는 거죠. 이 7월달, 독립기념일이 되는 이 7월 초 되면 굉장히 이렇게 한여름이기 때문에 울창해진 숲이 있고 이럴 때 이제 거기서 파티를 할 때 막 폭죽도 터뜨리고 할 때 이 본인은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이 아니고 화가 치밀고 옛날에 가족들한테 괴물처럼 행동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질주를 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악몽, 베트남전에서 소대원들이 죽음, 또 베트남에서 어린이들이 죽음, 이런 것들을 악몽을 꾸고 그러다 보면 잠을 설치다 보니까 아침 늦게까지 잠들어 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니면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갈 준비를 한다. 뭐 이렇게 이 톰이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걸 들어보면 톰이 아버지는 옛날 나치에서 포로 수용소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아버지가 톰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는 아침에 조용히 내려와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던 그 아버지라는 이미지와 또 느닷없이 폭발한 분노를 쏟아내던 그 아버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움, 또 삼촌도 옛날 2차 대전 때 동인도 제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됐고 콰이강 다리를 만드는데 강제 노동 당하고 그런 톰의 삼촌도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콜크 박사가 이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했지만 톰은 결코 약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물을 통해서 내가 악몽이 사라지게 되면 그 베트남전에서 죽은 전우에게 미안하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톰과 이런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톰이 수치심을 참으면서 이야기했던 몰라메스의 이야기. 그 알렉스라는 그 전우가 있었죠. 그 같이 음악도 듣고 편지도 서로 바꿔 읽을 정도로 술도 같이 마시고 막 같이 놀고 했던 그 알렉스가 석 달째 전투 중에서 논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서 죽은 알렉스를 보고 강렬한 분노가 생겼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콜크 박사가 만난 이 톰은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을의 어린 아이를 죽이고 무고한 농민에게도 총을 쏘고 베트남 여성을 강간하고 이런 분노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 이후에 이 톰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될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신과 같은 여자를 강간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결혼 후에 얻게 되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막 이렇게 처음 발을 떼고 막 이쁘게 걷고 할 때 생각나는 거는 자기 손으로 죽인 베트남 어린 아이가 생각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톰에게 있어서 알렉스의 죽음은 정말 자기하고 한 분신 같은 이 알렉스가 죽게 되면서 명예롭고 믿음직한 부분이 파괴됐던 것 같고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행동의 수치심과 대면하는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또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본인은 술을 마시고 막 오토바이를 질주하면서 그걸 잊고자 하지만 잘 잊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에 의한 PTSD, 트라우마에 의한 그 트라우마 후 증후군이 있지만 저는 이런 특별한 경우 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큰 사건 말고 일상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변호사고 사회에서도 반듯한 행동을 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실제로 내면에는 그런 많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전문직, 변호사든 의사든 혹은 학교 선생님이든 뭐 낮에는 뭐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법률적인 자문도 잘해주고 변호사로서 유능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의사로서 또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만취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과거에 본인이 받았던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분이 받았던 그 트라우마를 좀 더 이렇게 내면에서 바라보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톰이라는 남자가 마치 뭐 미국에서 뭐 그를 뭐 월남전에 겪었던 그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옆에 와 있는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톰의 모습이다. 혹은 때로는 나에게서 발견하는 톰의 모습이다.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들에게 다시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이 콜커 박사가 주목하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아동학대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가족, 때로는 뭐 아버지에게 또 가까운 뭐 할아버지 혹은 친인척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 혹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뭐 알코올 중독에서 뭐 정말 이렇게 두드려 맞거나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야 거기 지옥 같은 데서 너 빨리 나와, 도망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거기를 벗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가해자하고 연락을 끊지 않고 지낸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거나 두드려 맞거나 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도망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당한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유일하게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자기를 괴롭혔던, 학대를 했던 가해자와 결국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고 또 관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본인이 원해서 했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톰에 대해서 사실은 느끼는 거는 정서적인 무감각이거든요. 톰은 가족들에게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애정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톰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고 이런 분노, 수치심만이 유일한 감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특정 사건을 맡아서 막 변호를 하고 할 때는 또 내 기분이 좀 가라앉아 있지만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악몽과 분노 이런 것들로 가족들을 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에서 떨어져서 모텔에서 지내거나 혹은 막 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위험한 속도감을 즐기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분노를 잊을 것 같고 분노가 진정이 되고 그래야 겨우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는 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귀국해서는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보스턴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실제로 전쟁 후 그런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 빌이라는 이 목사님은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이제 자기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애가 막 울었을 때 이 본인이 패닉 상태, 공황 장애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막 본인이 당황하고 하니까 결국 이제 출근했던 아내가 다시 돌아오고 본인은 응급실을 방문하고, 그때 응급실에 갔을 때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이 빌이라는 사람이 막 그 베트남 아이들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눈에는 막 그때 불타던 아이들의 시신도 보이고 막 얼굴에 피가 흐르는 아이들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서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 응급실에 있었던 응급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은, 아, 이 사람은 이 빌이라는 사람이 환청이 보인다,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베트남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린다니까, 또 환시가 있다, 막 베트남 아이들이 막 불에 탄 거, 또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진단하느냐면 망상성 조현병, 소위 말하는 이제 조현병은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요. 굉장히 그 정신과 질환에서 가장 중증에 해당하는 망상성 조현병을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단이 되면, 그리고 이제 설명을, 그 의사의 설명은 뭐냐면, 왜 그럼 그런 망상성 조현병이 생겼을까? 원인을 그 찾아본 그 정신과 의사의 진단은 뭐냐면, 그 아내에게 갓 태어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사랑, 아내가 빌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아내가 아이에게 그 사랑의 방향이 같다. 마치 옛날에 그 우리가 그 정말 그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 같은 것들, 막 이론적인 것만 겨우 배운 의사가 겨우 했던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진단이 망상성 조현병으로 진단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치료도 망상성 조현병에 대한 치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치료가 어떤 게 있느냐? 강력한 향정신성 그 치료제를 써가지고 완전히 이 흥분해 있고 막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 위험하니까 폐쇄병동에 완전히 가둬둬야 된다. 이 빌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인데 평소에는 설교도 하고 정말 교회를 찾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양육도 하고 케어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 분이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런 패닉 상태가 빠지니까 바로 강력한 이 정신병 약을 써야 되고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 빌을 만나보니 단지 이 사람의 고통은 그냥 기억에 의한 고통일 뿐이지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단지 트라우마에 의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공황 상태 그냥 안정제 좀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그 밤에 그런 그 악몽에 대한 스터디 하는데 좀 참여해서 치료도 받고 진료를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빌이 이제 동의를 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이 빌이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과거에 그런 조현병, 정말 심각한 정신과적인 질환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기억에 의한 고통으로 인한 공황장애일 뿐이냐.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진단에 의해서 잘못된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빌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가 지금 내 뭐 가족, 때로는 내 이웃, 내 친구가 어떤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나는 우울증이야 라고 진단을 받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저것이 우울증이 아니고 사소한 다른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우울증으로 일단 진단한 상태에서 우울증에 대한 항우울성 약물을 써야 되겠다, 여기에 그냥 집착해 있는 거죠. 조금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면 많은 부분이 우울한 것이 없어지고 굳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정말 일상적인 운동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그런 사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단명 하나로 그냥 모든 그 인생이 그냥 픽스되고 인생의 나머지 부분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의사가 혹은 심리 상담가가 혹은 정말 누구를 상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분을 치료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정말 진짜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진단부터 한다는 거죠. 빌처럼 그런 패닉 상태가 됐을 때 응급실에 가서 얼마나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단지 그냥 베트남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인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막 의사는 환청과 환시에 의해서 그 진단 기준에 의해서 미국의 그 DSM-5로 지금 하는 그 정신과 환자들의 진단 기준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냥 진단하고 무조건 폐쇄병동을 넣었다면 이 빌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인생의 얼마나 망가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진단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크 박사는 이 로르샤 검사를 통해서 이 빌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로르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이런 테스트인데, 빌은 보면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불타고 막 불에 타는 베트남 어린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르샤의 검사의 결과는 단순히 그냥 그림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이야기하는 한쪽에 그림 물감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칭되는 그림만 보여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빌은 이게 폭파당하는 아이의 모습이다, 시커멓게 불탄 살점과 상처다,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이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이 인식 체계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주위에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 트라우마와 겹쳐서 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야외를 나가서 이렇게 좋은 숲속에 가서 소풍을 갔다,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우리는 너무나 평화롭고 좋지만, 월남전을 겪은 사람은 그것이 월남전의 전투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언제 베트콩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가서 좋다고 막 깔깔대고 웃고 같이 막 저 숲에 막 공기도 너무 맑고 바람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 패닉 상태에 몸이 움츠러들고 식은땀이 났을 때 그 사람 보고 너는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히스토리를 알고 한다면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이분들을 캄다운 시킬 수 있도록 오히려 공간을 이동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너 이상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트라우마라는 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 우리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 모여서 있는 회의를 할 때도 전쟁터에서 많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내가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내가 행동이나 생각들이 있는지를 본인이 일단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설사 그것이 안 됐을 때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이 기이한 행동들,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 비난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생각이나 행동을 할까 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할 때 길 건너편에 남자가 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저분도 산책을 하는가 보다 하는데, 강간 피해자는 저 남자가 나를 추행하지 않을까? 또 엄격한 학교 선생님을 만난 경우에 일반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은 호랑이 선생님이야,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계부한테 맞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저 선생님이 나를 고문하는 그 선생님으로 알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폭행했으니까 당연히 퇴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사회에서 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트라우마를 정말 안다면 그 아이와 심층적인 면담을 해보면 그 아이가 어릴 때 계속 끊임없이 누구에게 맞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 모습을 안다면 그 아이를 퇴학을 시킬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훈육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자면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결국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어떤 그 인간이 느껴야 되는 그 사랑, 기쁨, 막 즐거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무덤덤해지고 오로지 자기 그 감정. 그 톰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에서 겪었던 그런 공포심 또 본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들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인식체계, 내가 보이는 사물이 우리가 보이는 그냥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숲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전쟁터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행동이 왜 저럴까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 저분이 어떤 트라우마가 저분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톰과 빌의 케이스를 통해서 아, 트라우마 받은 사람들이 아, 나는 트라우마를 받았어. 나는 그래서 내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퍼마시고 오토바이를 질주하고 어떤 애가 울었을 때 막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재발견, 또 다른 이야기, 그 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가 외상후 어떤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대해서 진단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